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거실의 먼지 입자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5살 이진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블록을 조립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보통의 아이들이 만드는 성이나 자동차와는 사뭇 다른 복잡하게 뒤얽힌 분자, 구조 모형 같은 것이 그의 작은 손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아이의 집중력은 사원의 수도승처럼 깊었고 작은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은 마치 난해한 방정식을 푸는 수학자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의 어머니 박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소파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공존했다. 아우라테크 생명공학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그녀는 아들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3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이해했고 4살 때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다. 평범함이라는 울타리는 진우를 지켜줄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었으니까. 진우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서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샌 탓에 눈밑이 거뭇했지만 아들을 향한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진우는 블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튼튼한 집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 서연은 아들의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다운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가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녀의 연구 노트에서 본 안정적인 단백질 사슬의 구조였다. 그는 어머니의 연구,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개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저 블록놀이를 하는 순진한 아이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진우에게 세상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였고 그는 그 속에서 조용히 헤엄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엄마의 행복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그녀의 희망과 고뇌가 담긴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 기술.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였고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었다. 몇 주 후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다. 성공한다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업적이 될 터였다. 엄마 힘들어 보여요. 언제 다가왔는지 진우가 서연의 다리를 꼭 셔츠를 잡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피로를 정확히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진우랑 매일매일 놀이공원 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 회장.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대학 시절부터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아우라테크의 회장이자 생명공학계의 거물인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서연은 그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벨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갈랐다. 서연의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환 회장이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연락했을 그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연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네 회장님, 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환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다. 네,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종 점검 회의시군요. 물론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진우야, 엄마가 급한 회의가 생겨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금방 올게. 할머니 곧 오실 거야.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연구 가운이 아닌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단정한 정장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벼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아니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마지막 관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진우는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약속했던 외할머니가 도착했고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의 분침이 무겁게 움직일수록 진우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짙어졌다.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현관문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에 활기찬 소리가 아니었다. 힘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버튼이 눌리는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박서연의 껍데기뿐이었다. 아침에 희망에 차 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연구자료 가방 대신 그녀는 자신의 팔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도 앉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외할머니는 손녀의 모습에 경악하며 달려갔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래?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입술 사이로 의미 없는 신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한번 터진 눈물은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절망과 배신감, 억울함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5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엄마의 감정, 표정 상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고 처리되었다. 외할머니의 계속된 물음의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끝났어요. 엄마, 다 끝났어.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던 이사들의 시선. 그리고 중앙에 앉아 모든 것을 지휘하던 강태환 회장의 냉혹한 얼굴. 그는 서연을 자신의 멘티가 아닌 제거해야 할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서연 수석. 그동안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프로젝트 키메라는 이제 아우라테크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발표될 걸.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말 그대로야. 자네는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혐의가 있네. 이건 우리 보안팀이 확보한 명백한 증거지. 강태환이 내민 서류에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과 통화 내역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서연이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태환은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네. 오늘부로 박서연 수석을 아우라테크에서 해고하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과 성과는 회사의 귀속됨을 알리는 바이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연구 아들과의 미래를 위한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어제까지 미소로 인사하던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외면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진우의 작은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마침내 그녀의 몸을 덮쳤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쓰러졌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서연아, 정신 차려. 외할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갈랐다. 하지만 진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과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만이 남았다. 진우는 쓰러진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른처럼 침착하게 엄마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불규칙하고 미약했다.
의학 저널에서 읽었던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증, 일명 상심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엄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119를 눌렀다. 네, 119입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환자는 34세 여성 박서연. 급성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증이 의심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구조대원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침착한 상황 설명이었다. 외할머니가 정신없이 울부짖는 동안 진우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엄마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불처럼 뜨거웠던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진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수술실 램프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 의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진우에게는 의미 없는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이 반복해서 울리고 있었다. 강, 달, 환, 그리고 아우라테크. 엄마의 눈물, 고통스러운 신음, 차갑게 식어버린 손의 감촉.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5살 아이의 세계는 엄마가 전부였다. 그 세계를 부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블록이나 쌓고 그림이나 그리는 이 작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5살짜리 아이는 무력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작은 머릿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도서관이 있고 국방부의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진 프로세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는 차갑게 식어 결심이 되었다. 슬픔은 날카로운 논리로 벼려졌다. 목수, 그 단어가 진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완전하게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강태환은 엄마의 인생과 꿈을 앗아갔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의 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3일 만에 먼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우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했던 엄마의 나약한 모습. 진우는 조용히 약속했다. 소리내지 않은 그러나 그 어떤 맹세보다도 무거운 약속이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게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줄게요.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게요. 아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획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전략가의 차가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복수의 서곡이 조용히 그러나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박서연이 쓰러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밤새 뜬 눈으로 손녀를 간호했고 이제는 지쳐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약기운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어제의 절망이 남긴 상처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포자처럼 떠다니며 집안의 모든 활기를 앗아간 듯 했다.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엄마의 서재에 그녀의 성격에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에게는 뽀로로를 보고 있겠다고 말했지만 진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린이 만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책상 위에는 3대의 고성능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는 커스텀 빌드 컴퓨터 본체가 있었다. 박서연이 복잡한 유전자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이제 5살 아들의 복수를 위한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작은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는 실제로 뽀로로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러나 메인 모니터 2개에는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데이터 스트림이 가득했다. 진우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 병원에서 보았던 그 냉정함 그대로였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감정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목표 아우라테크와 강태환의 완전한 파멸. 제한 시간 72시간. 왜 3일인가?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시간이었다. 너무 길면 강태환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반격할 시간을 주게 된다. 너무 짧으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충격을 줄 수 없다. 3일은 아우라테크라는 거대한 성을 외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시키고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 적을 알지 못하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우의 첫 번째 목표는 아우라테크의 철옹성 같은 내부 서버였다. 그는 엄마의 계정을 사용했다. 아직 해고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접근 권한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분명 보안팀이 엄마의 계정 활동을 주시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정문을 통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업데이트 기록과 보안 패치 노트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뇌는 수만 줄의 코드를 순식간에 스캔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몇 달 전 퇴사한 한 불만 많은 IT 직원이 남겨둔 작은 뒷문, 백도어. 회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 뒷문을 통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휴면 계정처럼 보이는 유령 프로필을 하나 생성했다.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가졌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제 그는 아우라테크의 디지털 심장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령이 되었다.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즉시 경보를 울리게 할 것이다. 그는 서버에 직접 접속해 파일들을 열람하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암호화하여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마치 도서관의 유령이 책을 꺼내 읽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과 같았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첫째, 인사부 서버. 임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 약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 관계와 암투의 기록. 전쟁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둘째, 재무부 서버. 모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회계 장부의 불일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장부 외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셋째, 강태환 회장의 개인 서버. 이곳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가장 강력한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서버들에서 수집한 작은 열쇠, 조각들 암호화 키 접근, 로그 개인 비서의 계정 정보 등을 하나씩 모아 완벽한 마스터키를 조립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진우는 아우라테크의 추악한 심장을 발견했다. 타나토스 피언드, 죽음의 신의 이름을 딴 이 유령 회사는 강태환의 거대한 비자금 창구였다.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R&D 펀드였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의 흔적.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사회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진우는 돈을 받은 자들의 명단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그들은 이제 강태환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그의 목을 겨눌 칼이 될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자 주가 조작의 증거도 드러났다. 강태환은 증권가의 한 해결사와 비밀리에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주가를 떨어뜨린 후 싼값의 주식을 사들이고 미공개 호재를 터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엄마의 프로젝트 키메라 역시 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였을 것이다. 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분노가 아니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희열에 가까웠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이제 첫 번째 수를 둘 시간이었다. 진우는 대규모 데이터 폭로 같은 아마추어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소란스럽고 적에게 대비할 시간을 준다. 그의 방식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아우라테크의 완벽한 이미지에 작은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아주 사소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흠집. 그는 비자금이나 주가 조작 같은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 숨겨두었다. 대신 그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사소한 회계 부정, 즉 강태환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내역 몇 개를 골라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명백한 불법이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카드로 선택했는가? 첫째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었다. 아우라테크의 홍보팀과 법무팀이 이 작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들의 대응 방식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강태환의 오만함을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정도의 공격은 내부 직원의 불만 표출이나 경쟁사의 좀스러운 견제 정도로 치부하고 얕보게 될 것이다. 방심하는 적이야말로 가장 쉬운 사냥감이다. 셋째, 거대한 폭풍을 위한 작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작은 뉴스는 나중에 터질 더 큰 사건들의 신빙성을 높여줄 것이다. 진우는 다중 프록시 서버를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번 우회하여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는 간결하고 전문적인 어투로 이메일을 작성했다. 감정적인 비난은 일절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 자료만 첨부했다. 수신자는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었다. 탐사 보도로 명망이 높지만 현재는 특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중견 경제지 기자 김민준. 그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작은 미끼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을 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는 전송 버튼 위에 작은 손가락을 올렸다. 이 클릭 한 번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것이다. 클릭! 이메일은 빛의 속도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자신이 한 일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유령 계정의 접속 로그를 삭제하고 임시 파일들을 파기했으며 마지막 접속 기록은 송환 불가능한 국가의 서버를 거치도록 조작했다. 아우라테크의 보안팀이 사후에 조사를 하더라도 그들은 희미한 안개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진우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는 다시 세 대의 모니터 중 가장 작은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에서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마침 잠에서 깬 외할머니가 서재 문을 빼꼼 열었다. 우리 강아지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만화 그만 보고 이제 자야지. 진우는 천사 같은 얼굴로 할머니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다. 내 할머니 이제 잘 거예요. 그 순진무구한 미소 뒤에 방금 전 거대 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냉혹한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상대는 아직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복수의 첫날이 밝았다.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제국을 향한 첫 번째 돌멩이가 날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울의 한 중견 경제지 사무실. 김민준 기자는 싸구려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재계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거대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패배한 이후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제 그의 일은 증권가의 지루한 시황 분석이나 기업들이 뿌리는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뿐이었다. 열정은 재가 되었고 기자로서의 자부심은 달아 없어졌다. 그의 낡은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광고성 스팸이나 의미 없는 홍보 자료였다. 습관처럼 이메일을 삭제하던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발신자 불명, 아우라테크 내부 고발이라는 간결한 제목. 그의 첫 반응은 냉소였다. 이런 식의 제보는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졌다. 99%는 개인적인 원한에 찬 헛소리거나 경쟁사의 흠집 내기용 정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이메일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장황한 설명이 없었다. 오직 강태환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라는 설명과 함께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죽어있던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려받아 암호를 풀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건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명품 브랜드 매장, 회원제 룸살롱. 날짜와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금액 자체는 강태환의 재력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용처가 지극히 사적이라는 점이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이게 진짜라고 그는 곧바로 검증에 들어갔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익명을 조건으로 자료를 넘겼다. 몇 시간 후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액수는 작지만 날짜를 보니 신기술 발표를 앞두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 돈으로 언론사 간부들을 접대한 정황이 짙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된 내역도 명백하고요. 완벽한 떡밥인데요. 김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철옹성 같던 아우라테크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과거의 패배가 남긴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우라테크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두고 있었다. 이 기사를 썼다가는 신문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편집국장도 당연히 반대했다. 김 기자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아우라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잊었어. 이런 걸로 덤볐다간 우리 신문사 문 닫아야 해. 하지만 김민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잊고 있던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떠올렸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거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사화하게 해주십시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편집국장의 마지못한 허락을 받아냈다. 다만 의혹 제기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강태환 회장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프레임을 좁히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날 오후 단독 아우라테크 강태환 회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갔다. 한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우라테크 본사 빌딩.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치 성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태환은 도시의 정형을 배경으로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음미하고 있었다. 박서연에게서 빼앗은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환은 흐름이 깨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윤 비서를 쳐다보았다. 무슨 호들갑인가? 저 인터넷에 회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김민준 기자의 기사가 떠 있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경멸과 짜증이 서렸다. 기사를 다 읽은 그는 허하고 코웃음을 쳤다. 이게 다인가 고작 이따위 쓰레기 같은 기사로 나를 흔들어 보시겠다. 그에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흠집을 내려는 존벌레의 발악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을 내쫓은 것에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경쟁사의 유치한 공작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상대할 가치도 없군. 홍보팀과 법무팀은 뭘 하고 있나? 강태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즉시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장실에 모인 임원들은 강태환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환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첫째, 해당 언론사에 즉시 압력을 넣어 기사를 내리게 해.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만들고, 둘째, 이 기사를 쓴 김민준이라는 기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다시는 펜대도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게. 재산도 명예도 남김없이 빼앗아. 셋째,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회사의 성장을 시기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라고 발표해. 그리고 주가 안정을 위해 소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하도록.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우라테크의 거대한 시스템이 한 사람의 오만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환의 예상대로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장중에 잠시 2-3% 하락했지만 회사의 강력한 부인 성명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낙폭을 만회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것을 해프닝으로 여겼다. 강태환은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상대가 짜놓은 판 위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엄마의 서재에 있는 이진우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가 그래프나 뉴스 기사의 댓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우라테크 홍보팀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투명한 회계 기준과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증거라며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 일부가 발췌되어 첨부되어 있었다. 진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걸렸구나. 강태환과 그의 팀은 눈앞에 불을 끄는데 급급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이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용 규정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몇몇 조항을 교묘하게 수정하고 삭제한 가짜 문서였다. 대중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이었다. 그리고 진우의 손에는 아우라테크 내부 서버에서 빼낸 진짜 원본 규정 파일이 있었다. 날짜와 작성자 수정 기록까지 완벽하게 남아있는 원본이었다. 강태환은 사소한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문서 위조를 통한 투자자 기만이라는 훨씬 더 큰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셈이었다. 진우가 던진 작은 미끼를 물었고 이제 더 큰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진우는 아우라테크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가짜 규정 파일을 조용히 저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본 파일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두 문서를 비교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첫날의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적의 성벽에 작은 균열을 냈고 적은 그 균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더 큰 구멍을 뚫었다. 강태환의 오만함이야말로 진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진우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엄마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엄마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5살 아이의 부드러운 손길.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의 냉철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은 외부를 흔들었다. 내일은 내부를 무너뜨릴 차례다. 불신과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아우라테크의 심장부에 심을 것이다. 강태환은 자신이 작은 불씨를 껐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끈 것은 불씨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불태울 거대한 화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둘째 날, 첫 번째 공격의 여파가 차에 가시지 않은 아우라테크의 아침은 겉보기에 평온했다. 강태환 회장은 어제의 완벽한 승리에 만족하며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출근했다. 직원들은 1층 로비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철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휘 통제실. 작은 모니터 속 뽀로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은 다른 2개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하나에는 아우라테크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가, 다른 하나에는 주요 임원들의 심리 분석 데이터가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박소연은 약 기운에 의지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묽은 죽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진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엄마의 꺼져가는 눈빛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게 벼리는 숫돌과도 같았다. 첫날의 목표는 적의 외부 장벽을 타격하고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해 스스로 더 큰 약점을 노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성공적이었다. 둘째 날의 목표는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 성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배신에 더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진우는 지난밤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신과 의심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아우라테크의 심장부에 심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부회장 최진석이었다. 최진석. 그는 강태환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이었다. 능력 있고 야심만만하며 겉으로는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우가 해킹한 그의 개인 이메일과 통화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최진석은 비밀리에 헤드헌터와 접촉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고 강태환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남몰래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기회를 엿보는 굶주린 늑대였다. 두 번째 타깃은 재무담당 이사 오현민이었다. 오현민은 최진석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강태환의 온갖 불법적인 재무 지시를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인 공범이었다. 그는 야망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언젠가 발각될까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유일한 동아줄은 강태환의 보호뿐이었다. 진우는 이 두 사람의 가장 깊은 욕망과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을 겨냥한 2개의 각기 다른 독화살을 만들었다. 오전 10시 아우라테크 부회장실. 최진석은 어제 사태를 완벽하게 수습한 것에 대해 임원회의에서 강태환의 칭찬을 듬뿍 받은 참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공은 결국 강태환의 것이었다. 자신은 언제까지나 2인자로 머물러야 하는가. 그때 그의 개인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 정보는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었다. 제목: 진정한 왕좌의 주인을 위한 선물. 최진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스팸 메일이겠거니 하고 삭제하려던 순간 그의 눈이 제목에 박혔다. 진정한 왕좌의 주인. 그 단어는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렸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핀 후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다. 강태환 회장에게 당신은 후계자가 아니라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진짜 폭풍이 닥쳐왔을 때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옥에 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진심을 직접 들어보시죠. 첨부 파일은 작은 음성 파일 하나였다. 최진석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보안 헤드셋을 착용한 뒤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 흘러나온 것은 강태환의 목소리였다. 얼마 전 그가 자신의 법률 대리인과 나누던 비밀 통화 내용이었다. 진우가 변호사의 허술한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해 빼낸 것이었다. 조회 부회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의 목소리, 최진석이 하하. 그 친구는 아주 유용한 방패야. 만약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면 모든 실무는 최 부회장이 총괄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자금 집행 서류 대부분에 그놈 서명이 들어가 있으니 꼬리 자르기에는 안성맞춤이지. 내가 살려면 그놈 하나쯤은 버려야 하지 않겠나. 강태환의 목소리, 최진석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바쳐온 충성과 헌신이 한낱 방패막이와 버리는 패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강태환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아궁이에 던져 넣을 뗄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니 그의 야망은 이제 차가운 사레이로 변했다. 그는 벽에 걸린 강태환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최진석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소보다 더 깍듯하게 강태환을 대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강태환에게 반격할 비장의 카드를 모으기 시작했다. 강태환이 모르는 비자금 계좌, 불법 로비 내역 등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눈 감아주었던 회장의 모든 치부를 자신만의 무기로 벼리기 시작했다. 진우가 심은 첫 번째 불신의 씨앗은 최진석의 야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여보, 또그 골루시, 재무팀 사무실, 재무이사 오현민은 좌불안석이었다. 어제의 기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는 그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검은 장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에도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제목, 타나토스 펀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현민은 제목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타나토스 펀드. 강태환과 자신 단 둘만이 아는 비자금 계좌의 이름이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메일에는 타나토스 펀드의 상세한 입출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펀드의 돈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바로 오현민 자신의 차명 계좌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검찰의 칼날이 당신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모든 것을 당신의 단독 범행으로 꾸미고 꼬리를 자를 것입니다. 박서연 연구원의 끝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살 길은 있습니다.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증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 사실을 강태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서연 연구원의 끝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문장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태환의 무자비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닥치면 강태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의 충성심은 생존 본능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비자금 관련 자료와 강태환의 범죄 증거들을 이동식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에 넘길 플리바겐 필리아 발게인 용보험이었다. 진우가 심은 두 번째 씨앗은 오현민의 공포심이라는 축축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아우라테크의 임원 전용층.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강태환과 최진석은 평소처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최 부회장 어제 일처리 아주 깔끔했어.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떤가?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의 영도력 덕분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로의 속내를 떠보려는 차가운 탐색전이 오갔다. 강태환은 최진석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최진석의 눈에는 이제 강태환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보였다. 진우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해킹한 임원층의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파괴였다. 강태환의 가장 믿었던 오른팔은 이제 그의 등을 찌를 비수를 갈고 있었고 그의 비밀 금고주기는 언제든 그를 배신할 준비를 마쳤다. 아우라테크라는 철옹성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성벽 안에는 이제 동지가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는 유령들만이 배회하고 있었다. 둘째 날의 계획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었다. 진우는 모든 모니터를 끄고 엄마의 방으로 갔다.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힘이 없었다.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미소만 지었다. 내일 세상은 아우라테크라는 제국의 충격적인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것이 고작 5살짜리 아이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심판의 날이자 복수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서울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붉고 푸른 숫자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주가는 이틀 전에 작은 소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소폭 상승한 상태로 안정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회장실에 앉아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충성을 맹세하는 최진석 부회장과 축배를 들었다. 그는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 시각 이진호는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마지막 폭탄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오만한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집행영장이었다. 진우는 이 파일에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양을 향해 너무 높이 날아오른 자의 최후를 기리는 이름이었다. 이카루스 파일은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완벽한 디지털 기소장이었다. 첫 번째 섹션, 키메라의 눈물. 여기에는 어머니 박서연의 원본 연구, 일지와 강태환이 조작한 개발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박서연의 파일에는 연구 시작일부터의 모든 아이디어 실험 과정 실패와 성공의 기록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반면 강태환의 기록은 날짜가 조작되고 핵심 데이터가 교묘하게 편집된 흔적이 역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강태환이 다른 연구원들에게 박서연의 공로를 삭제하고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압력을 넣는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이것은 복수의 감정적인 핵심이었다. 두 번째 섹션, 타나토스 펀드의 장부. 강태환의 비밀 비자금 창고에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 검사, 언론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부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세 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손. 강태환과 증권가, 해결사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전체가 담겨 있었다. 특정 날짜에 악재를 터뜨려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폭등시켜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추악한 범죄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네 번째 섹션, 오만의 대가. 이틀 전 아우라테크 홍보팀이 공식적으로 배포했던 보도자료와 조작된 법인카드 사용 규정 파일을 진우가 확보한 원본 규정. 파일과 나란히 비교해 놓은 자료였다. 이것은 강태환이 대중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타였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자신이 구축한 자동화된 배포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오전 10시 정각. 증권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이 이카루스 파일은 추적이 불가능한 수백 개의 해외 노드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 금융감독원, 그리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사회고발 인플루언서들에게 동시에 전송될 터였다. 오전 9시 59분 50초. 진우는 모니터의 카운트다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알레시, 아띠, 수트리, 뜨니, 위르. 오전 10시 정각. 진우가 엔터 키를 눌렀다. 그 순간 대한민국을 뒤흔들 디지털 지진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주요 언론사 편집국. 수십 통의 동일한 이메일이 기자들의 메일함에 꽂혔다. YTN의 한 젊은 기자가 무심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국장님, 이거 괴물입니다. 아우라테크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편집국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모든 기자들이 파일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정희를 멈춰라, 정규방송을 중단해라, 편집국장들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세기의 스캔들이었다. 같은 시각 서초동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의 한 엘리트 검사의 모니터에도 이카루스 파일이 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부패 사건을 다루어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방대한 증거가 한꺼번에 제보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제보가 아니라 누군가 완벽하게 차려놓은 진수성찬이었다. 그는 즉시 부장검색에 보고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전 임원 출국 금지 조치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속보 아우라테크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기술 탈취 의혹. 속보 강태환 회장 주가 조작 및 정관계 로비 혐의. 속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TV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순식간에 아우라테크, 강태환으로 도배되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여의도 증권가. 아우라테크의 주가 그래프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매도 주문이 폭주하며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지만 소용없었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주가는 다시 폭락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아우라테크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온 증권가를 뒤덮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신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당장 막아.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은 한두 개의 기사를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댔다. 분노한 투자자들 책임을 추궁하는 이사회, 그리고 상황 파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 그는 아무 전화도 받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였다.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아우라테크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와 건물의 로비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입니다. 아우라테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회장실 재무팀 연구, 자료실 등 주요 부서를 급습했다. 직원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피했다. 강태환은 자신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와 같았다. 돈과 인맥으로 쌓아 올린 그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공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전면적이었다. 경쟁사 해외 세력, 그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은 그의 오만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서연처럼 힘없는 피해자의 복수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무지우치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문이었다. 한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강태환 씨 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금일 오후 3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일개 범죄 용의자로 전락했다. 강태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그를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패배와 경악, 그리고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디지털 지진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는 그 진앙에 홀로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 세상과 단절된 작은 방, 차가운 회색 벽, 흠집 하나 없는 금속 책상, 그리고 모든 진실과 거짓을 비추는 냉정한 조명. 이곳은 강태환이 평생 군림해온 화려한 제국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어제까지 도시를 호령하던 그는 이제 이름 대신 피의자라는 번호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함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입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한동훈 부장검사였다. 그는 영화에 나오는 검사처럼 소리치거나 책상을 내리치지 않았다. 그는 사냥감을 질식시키듯 조용하고 집요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타입이었다. 그의 손에는 이카루스 파일이 인쇄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태환 씨, 결백을 주장하시는군요. 좋습니다. 한 검사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그럼 이 메신저 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결사. 김 실장과 아우라테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만 강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조작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하나 못 만들어냅니까? 한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밀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타나토스 펀드의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뇌물 내역입니다. 이 또한 조작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내부 직원의 횡령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재무 담당 오현민 이사의 단독 범행일 겁니다. 강태환은 준비해온 대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오현민의 소심한 성격을 잘 알았다. 자신이 압박하면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검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마치 강태환의 다음 대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다음 카드를 꺼냈다. 오현민 이사 말입니까? 공교롭게도 어젯밤 오현민 이사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강태환 씨의 지시로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태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겁쟁이가, 그 순종적인 개가 자신을 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그놈이 살기 위해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최진석 부회장은 어떻습니까? 한 검사는 작은 녹음기를 눌렀다. 조사실에 최진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님은 박서연 연구원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제가 직접 보안팀을 움직여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회장님의 탐욕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최진석, 자신의 가장 믿었던 오른팔의 배신. 강태환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이라는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저 배신자 놈들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포가 담겨 있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서게 만들었단 말인가? 강태환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진우는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그것은 심판의 생방송이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가장 치명적인 증거. 파일을 구독자 200만 명을 거느린 탐사보도 전문 유튜버 닥터 저스티스에게 보냈다. 대형 언론사가 거쳐야 하는 게이트키핑 없이 가장 날 것 그대로 가장 빠르게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파일을 받은 닥터 저스티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전율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것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우라테크 강태환 회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방송을 통해 흘러나온 것은 박서연의 해고를 결정하던 날의 이사회 비밀 회의 녹취록이었다. 진우가 삭제된 서버의 데이터 캐시에서 복원해낸 파일이었다. 박서연, 그 계집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 이사의 목소리. 어떻게 하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란 말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그 키메라 프로젝트. 이제부터 내 것이야. 이에 있는 사람 있나? 강태환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강태환의 가식 없는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이 파급력은 언론 보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중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 천재 여성 과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거대 기업 총수의 민낯에 경악했다. SNS는 순식간에 반가 박서연에게 정의를, 강태환을 처벌하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아우라테크 본사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조사실 안, 한동훈 검사의 태블릿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잠시 조사를 중단하고 태블릿의 화면을 강태환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사실의 스피커를 통해 방금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바로 그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키메라 프로젝트. 이제부터 내 것이야. 그 순간 강태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리더, 자비로운 후원자. 그 모든 허상이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한낱 비열하고 잔인한 도둑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세상의 조롱거리로 내던져졌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조작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단어, 자신의 악의가 그를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져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폭군의 비참한 최후였다. 강태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한동훈 검사는 조용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수사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다. 강태환 씨, 이 모든 증거 자료는 한 가지 공통된 디지털 워터마크와 함께 제보되었습니다.
마치 제보자의 서명처럼요. 혹시 이 사진 아는 얼굴입니까? 한 검사는 태블릿 화면을 바꿔 강태환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로고나 기호가 아니었다.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몇 달 전 화창한 공원에서 찍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 활짝 웃고 있는 박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순진하게 V자를 그리고 있는 5살짜리 남자아이 이진우의 사진이었다. 강태환은 흐릿한 눈으로 사진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박서연,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그녀는 이런 일을 꾸밀 위인이 못 된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잔인하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이 박서연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5살짜리 아이. 그 순간 강태환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 완벽한 해킹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본 통찰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3일간의 공격. 자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한 교활함.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얼음장 같은 잔인함. 강태환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미친 듯이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 그 순수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거대 로펌이나 검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라이벌 기업에게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한 아이의 복수심에게 그 작은 두뇌에서 설계된 완벽한 계획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한 것이다. 크하하, 크하하하하. 강태환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기쁨이나 유머의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파멸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인간이 내뱉는 미쳐버린 절망의 웃음소리였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이제 완전히 부서졌다. 그의 손에는 텅 빈 왕좌 대신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질 일만 남아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듯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아우라테그 게이트의 광풍도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상흔은 사회 곳곳에 깊이 새겨졌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정에 선 강태환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때때로 아이의 유령이 같은 횡설수설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치밀함과 잔인함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강태환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 탈취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협조한 최진석 부회장과 오현민 이사는 감형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타나토스 펀드에 연루되었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아우라테크는 파산 절차를 밟고 공중분해되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던 거대한 본사 건물은 텅 빈 유령처럼 남았고 그 이름은 이제 성공 신화가 아닌 탐욕의 말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박서연. 그녀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다. 강태환이 몰락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과 몸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진우가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엄마의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아이는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듯 다시 5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엄마에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공룡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
밤에는 엄마의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와 순수한 웃음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드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었다. 세상 역시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억울한 사연과 빼앗긴 연구,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향한 응원과 지지가 쏟아졌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여러 대학 심지어 해외의 유수한 제약회사에서 그녀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후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국립생명공학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직을 수락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이제 그녀의 이름 박서연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남의 상처가 가득한 집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변 마을로 이사했다. 새집 거실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사건을 겪기 전 진우와 함께 연주하곤 했던 피아노였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먼지가 쌓인 피아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다.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자 다시금 가슴이 시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작은 의자를 끌고 온 진우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 같이 쳐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연주하다 멈췄던 곡 미완성으로 남았던 교향곡의 첫 음을 눌렀다. 딩! 맑고 청아한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차가운 빛이 없었다. 오직 엄마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도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처음에는 서툴고 삐걱거렸지만 모자의 연주는 서서히 조화를 찾아갔다. 한 음. 그들의 연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연주하는 기도와도 같았다. 미완성이었던 그들의 교향곡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다. 해변 마을의 작은 유치원. 진우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아이로 살아가는 법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그 세계를 마음껏 누릴 시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우라테크를 무너뜨린 전설적인 해커 저스티스의 정체에 대해 떠들어댔다. 언론은 거대 해커 집단이다. 해외 정보기관의 소행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진실은 오직 5살, 이제는 6살이 된 한 아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유치원으로 아들을 데리러 왔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총명함과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다. 그녀의 연구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암 정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절망의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과학자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자는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걸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다퉜어요. 왜 다퉜어 우리 아들? 철수가요. 내 모래성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못 그러게 혼내줬어요. 서연은 아들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들이 어떻게 혼내줬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다시는 모래성을 차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저 미소, 저 행복, 그것이 자신이 지켜낸 세상의 전부였다. 복수였을까 아니면 정의였을까? 아이에게 그런 구분은 무의미했다. 그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웃음이 돌아온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우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자신의 작은 손. 블록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그리고 때로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손. 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고요한 평화 속에서 5살 천재 아이는 이제 그저 사랑하는 엄마 곁에 행복한 아이일 뿐이었다.